우리 부모님 세대는 50대만 되면 은퇴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50대가 인생의 중반이라고. 맞아. 충격적이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50대는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의 시기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잘못된 거야? 50대 이후의 삶을 그냥 여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야. 실제로 50대부터 시작하는 습관이 남은 304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대.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그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이네. 근데 정말 그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가능할까? 자신감 있게 당연하지. 뇌 가소성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 문제는 무엇을 시작할지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50대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야. 내가 최근에 알게 된 7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걸 실천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 특히 세 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일 거야. 정말? 어서 알려줘.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모르잖아. 안녕하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인생 코칭과 건강 관리를 연구해온 김민성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인생 코칭과 건강 관리를 연구해온 김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50대는 이제 인생의 중반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8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었고 7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분도 계셨죠. 반면에 단 50대에 이미 삶을 포기한 듯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인생 후반부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7가지 핵심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습관은 제가 만난 모든 건강한 노인들이 예외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7가지 황금 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처음 배우는 외국어 단어를 기억했을 때, 처음으로 요리한 음식이 맛있게 나왔을 때, 그 순간의 성취감과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8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간 그는 매일 TV만 보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하루의 목표도 없었던 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푹 쉬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이상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속에서 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했죠. 그런데 한 강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배우시는 것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쓰실 도구예요. 지금 포기하면 그 2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박정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자신만의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했습니다. 현재 그의 채널은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60대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요.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답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소성이라 불리는 현상인데 놀랍게도 이 현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과 김태호 교수는 50대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평균보다 32% 낮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학습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뇌가 퇴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편견입니다.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들의 두뇌는 70대, 80대가 되어도 활발한 신경 연결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편안함만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코딩,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꼭 대단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요리법, 새로운 산책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장르의 책,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뇌를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도적인 사회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드물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양질의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유전적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추적 관찰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도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6개월 동안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고 그 할머니의 권유로 동네 시니어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다른 단원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분,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이미경 할머니는 주 3회 합창 연습에 참여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요즘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요. 합창단 활동 외에도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작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면역 체계가 23% 더 강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매주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저녁 한 번을 줄이고 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방금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균형은 사회적 연결과 의미 있는 고독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수철 할아버지는 62세에 퇴직한 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게 됐죠. 퇴직 직후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심했어요. 4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명상책을 읽게 되었는데 한번 시도해보자 싶었어요.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잡념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금방 지루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남부럽지 않은 가정, 모두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한 삶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뭐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제 자신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지연 교수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의도적인 고독 시간은 자아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발달 이론에 따르면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주요 과제는 자아 통합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런 자아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혼자 걷기, 그저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자극 없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의 시간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외부 자극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가깝죠. 진정한 고독의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고독의 시간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신체 활동의 일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생활이 점점 더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근육과 뼈, 심장과 폐는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7% 낮다고 합니다. 노화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운동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육량 감소, 뼈 밀도 저하, 심폐 기능 약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활동량 감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상민 할아버지 73세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68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그에게 운동 없이는 약만으로 조절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당뇨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하셔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던 그가 조금씩 시간을 늘려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네요. 동네 한 바퀴가 어느새 2바퀴, 3바퀴로 늘었고 지금은 근처 산책로를 왕복해요. 한 할아버지는 걷기를 시작한 후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져요.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죠. 무엇보다 내가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겼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며칠 하다가 다치는 것보다 매일 20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국내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강도 운동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혈관 건강과 근력 유지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과격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근력 운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병이나 쌀 봉지를 이용한 간단한 덤벨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5번째 습관은 식습관의 재정립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젊을 때는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쉽게 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연료 효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저장되고 소화도 느려지죠. 인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67세는 퇴직 후 3년 만에 15kg이 증가했습니다. 활동량은 줄었지만 식사량은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 먹었던 것들을 맘껏 먹기 시작했죠. 아내가 차려주는 풍성한 식사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거하게 먹고 그렇게 3년이 지나니 바지 사이즈가 2단계나 올라갔어요.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영양사의 조언을 구했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식사에서 양을 20% 줄였습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대폭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소식을 하니 오히려 입맛이 돌아오고 음식의 맛도 더 풍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년 후 그는 12kg을 감량했고 모든 건강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려는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김민지 교수는 50대 이후의 적절한 식습관 변화는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 염증 감소, 뇌 건강 증진, 심지어 수명 연장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대에 비해 60대는 약 2030% 낮은 칼로리 섭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단백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입니다. 하루 중 10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인데 이것이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재생과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고 통곡물을 선택하며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오늘부터 접시 크기를 줄이고 채소 비중을 늘리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 작은 변화에 놀랍게 반응할 것입니다. 식습관 변화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몇 개월 후부터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6번째 습관은
감사와 기록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심리적 웰빙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 상태는 호르몬, 면역 체계, 심지어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감사함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UC 샌디에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았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킵니다. 물리적인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용인에 사시는 김영애 할머니 71세는 5년 전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밤이면 외로움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책에서 감사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 쓰기도 했어요. 오늘 비가 오지 않아 감사합니다. 같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불면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 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 오늘 일기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더 집중해서 그 순간을 느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행복들이 이제는 제 하루의 보석처럼 빛나요. 꽃이 피는 것, 이웃의 미소, 맛있는 차 한 잔,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심리학과 정진우 교수는 감사의 습관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주의력을 긍정적인 것에 집중시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는데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이러한 편향을 상쇄하고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행위는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준비해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써도 좋고 단어만 나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목적 있는 삶의 추구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삶의 목적의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키가이션 기자페입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를 뜻합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분명한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원 가꾸기, 누군가는 손주 돌보기, 또 누군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활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핵심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종석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그는 65세에 3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보냈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여행도 다니고 TV도 보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이상하게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평생 취미였던 목공예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작품을 만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후 고혈압과 관절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주 3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생각해요. 새로운 작품 구상도 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프다는 생각이 들 틈이 없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포스코 노인의학 연구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4배 낮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4%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실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등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 가꾸기, 글쓰기,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기에 반드시 시작해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점. 새로운 학습의 시작. 2점. 의도적인 사회적 연결. 3점. 고독의 시간 확보. 4점. 신체 활동의 일상화. 5점. 식습관의 재정립. 6점. 감사와 기록의 시간. 7점. 목적 있는 삶의 추구. 이 습관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새로운 단어 5개 외우기, 감사한 일 하나 적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95세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75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난 20년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이 안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이 할머니는 95세인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하고 계시고 지역 노인회관에서 수영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5년,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습관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중장년층을 만나며 발견한 공통점입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은 예외 없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중장년층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